그 주도권이 우리 자신한테 있다는 거를 잊지 않고 또 다시 한번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한 잔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이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패드로 갖고 왔어요. 너무 바쁘다면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작년부터 계속 읽고 있는 책인데 뭔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데 요즘 제가 좀 멘탈이 불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소제목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바쁘게 살면서도 불안한 당신을 위한 11가지 처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바쁜 것은 나쁜 것이다. 맨날 약간 습관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 너무 바빠서 못했어. 너무 바빠서 이거 다음 주에 하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바쁘다는 핑계 또 바쁘다는 이유로 몸을 혹사시키거나 중요한 걸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약간 자극제 삼아서 읽곤 했는데 또 한동안 잊고 살고 있다가 요새 자꾸만 제가 생활하면서 나 너무 바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이제 약간 불만은 많은데 그거를 해결은 못하고 자꾸 이제 불안한 마음들이나 피곤함이 쌓여가고 무기력함까지 생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좀 약간 리프레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과 한 장 정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파트는 첫 번째 파트였는데요. 뭐였냐면 이거요. 당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은 누구인가? 네. 자꾸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보다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해야겠다라는 어떤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좀 외부에서의 압력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삶의 주체가 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에서의 통제력을 자신이 다시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뭔가 그걸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다시 한번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바꿔야 될 4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바꿔야 할 4가지. 활동의 다음 폭발을 위한 회복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4가지다. 첫 번째, 운동. 육체적으로 수동적인 활동을 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움직이는 것이다. 당신의 실제 맥박에 변화를 주라. 몇 분 동안 머리에서 빠져나와서 몸으로 들어가라. 걷고 스트레칭을 하고 계단을 올라라. 당신의 몸을 운동의 상태로 바꿔놓는 것이며 무엇이든 좋다. 두 번째, 주의. 주의를 2가지 유형으로만 생각하자. 초점을 맞춘 의도적 주의가 있고 이리저리 떠도는 주의가 있다. 만일 활동 시에 주의를 한 곳에 집중시켰었다면 모니터에서 눈을 떼도록 하라. 이런 경우 휴식 시간에 구글 검색이나 페이스북으로 눈길을 준다면 당신의 뇌는 회복의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회복하는 좋은 한 방법은 감정의 바탕을 바꿔놓는 것이다. 음악이나 대화 혹은 활동을 이용하여 당신의 기분을 바꿔보도록 하라. 네 번째, 연료. 물과 음식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보충하라. 인구의 반 정도가 가볍거나 만성적인 수준의 탈수 현상을 보이는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 약간의 물을 마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 견과류나 콩 같은 저혈당 식품을 먹는 것도 좋다. 이런 식품은 에너지를 서서히 발산하게 해준다. 저도 생각난 김에 물을 조금 마셨어요.
4가지를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서 첫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책을 읽고 계신 독자분들이 그러니까 사무직이라든지 뭔가 앉아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머릿속이 많이 복잡하고 통제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이 운동이라는 처방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를 쓰다 보면 몸을 쓰지 않기 때문에 더 이 머리가 회복될 시간을 갖지 못하는데 그럴 때 오히려 몸을 많이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네, 삶에서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도 제 이게 방송을 들으시면서 스트레칭을 좀 이렇게 막 해보세요. 네. 돌리고 손도 이렇게 뻗어주시고 네. 계속 스트레칭을 잠깐씩이라도 하는 것만으로도 휴식이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의였죠. 그러니까 주의를 계속 이렇게 딱 집중을 하는 거를 하셨는데 또 쉴 때도 뭔가를 집중하는 거에 쉬게 되면은 그게 뇌가 온전하게 회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객관적으로 뭔가 어떤 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하나를 계속 봤다면 눈을 감고 뭐 듣는 거에 집중을 하시거나 이렇게 감각 기관을 좀 다르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 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엄청 들떠 있었다면 좀 차분해지는 상황을 만들고 또 굉장히 집중하고 또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긴장된 상태였다면 최대한 릴렉스 해주실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두시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런 공간을 한 군데 만드셔도 좋고요. 뭐 이런 하루 한 잔 독서처럼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방송을 들으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없는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좀 잡념이 많이 사라지고 네, 그 선율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마음이 이제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가사 없는 음악. 네, 뭐 클래식일 수도 있고 어떤 영화 OST라든지 뭐 이게 되게 은근히 보면은 고요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음악 플레이리스트 같은 것들이 네이버 뮤직이나 뭐 스트리밍 서비스나 뭐 유튜브 이런 거에 재생 목록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피아노 곡들도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럼 확실히 생각을 정리하고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연료인데 생각보다 탈수 증상을 겪는 현대인들이 진짜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의식하지 않으면 물을 자꾸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물을 계속 알림을 맞춰서라도 네, 그 잠시 휴식을 취할 때 물 한 잔과 함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돈도 안 들고 네, 몸에 다시 이제 리듬도 회복시켜주고. 한 가지 더 읽어드릴 부분은 이거예요. 통제의 느낌을 창조해라. 그 느낌을 뭔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좀 더 생활에서 리듬이 깨지거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그 익숙했던 느낌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극과 반응의 사이클을 깨트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던 그 당연한 수순에서 약간의 변화의 태도를 주라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극, 반응의 사이클을 깨트려라. 우리는 환경에 감정적으로 아주 빨리 반응한다. 어떤 사람이 거슬리는 짓을 하면 당신은 화를 낸다. 출근할 때보다 퇴근할 때 해야 할 일의 목록이 더 길어지면 당신은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당신은 이 회의에서 저 회의로 바삐 옮겨다니고 일은 고사하고 이메일의 홍수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그러면 당신은 무력감을 느낀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무력감은 이롭지 않다. 앞에 소개한 실험실의 개들처럼 무기력감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기보다 환경을 그럭저럭 견뎌내는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쏟게 된다.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모든 사람에게 바쁘다고 외친다.
그러면서 순교자처럼 발버둥을 친다. 이와 다른 방법이 있다.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방식을 바꿔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경학자인 에이미 안스텐은 사람들이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느낄 때 대뇌 변형계가 활성화되고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식적인 사고의 가장 중요한 뇌 부위인 전전두엽 피질이 악화된다. 그러나 안스텐에 따르면 요구사항과 관계없이 우리가 일과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때 전전두엽 피질은 정상으로 작동한다. 약간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본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자동적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 대신에 대안적인 반응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일과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이 전략이 이론적이거나 학술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통한다. 인간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인간의 자유 중에서 최종적인 자유가 바로 그것이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 자신이 나아갈 길을 선택할 자유는 절대로 빼앗지 못한다.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인 빅토르 프랑클이 남긴 말이다. 프랑클은 아우슈비츠와 다하우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이 같은 말을 남겼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목격하고 경험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다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일부 사람은 희망을 포기하고 철조망으로 달려들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공격적이고 동물적으로 변했다. 프랑클은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한 부류가 수용소 내 질서를 유지하면서 간수들을 도왔던 사람들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와 다른 길을 취한 수용자들도 많았다. 그들은 자신의 속으로 깊이 침잠하며 고양된 내면의 삶을 추구하는 것 같았다. 프랑클은 뼛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추위에 퉁퉁 부은 발이 장화를 뚫고 빠져나가고 반쯤 아사 상태에서 고된 노동 현장으로 끌려가는 길에 자기 친구가 아내에 관한 추억을 끄집어내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날 하루 종일 프랑클은 아내의 얼굴을 머릿속에 적극적으로 떠올렸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아내의 웃음소리를 듣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상상됐다. 아내에 대한 생각을 통해 그는 현재의 공포에서 빠져나와 과거의 기쁨과 미래의 희망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수용자들이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어떻게 막사에서 나와 아름다운 일몰을 지켜보고 경의의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름다움을 들이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한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도 수용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한 영역으로 자신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생각과 느낌을 온전히 지켜내고 있었다. 프랑클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능력과 자유를 절대로 잃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다못해 이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프랑클이라는 사람도 죽음의 공포와 혹독한 고문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의 태도를 그거를 본인이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는 그런 통제력 하에 그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삶에서 마주하는 버거운 그리고 어려운 막막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이건 어차피 내게 주어진 거니까 내 삶은 힘들고 우울해 라고 낙인을 찍고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삶이 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런 책을 읽고 또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치열하고 어렵고 몸이 조금 안 좋아지고 또 상황이 쉽지 않더라도 내가 누군가 한 명한테라도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생각과 또 깨달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게 되게 저한테는 삶에 이렇게 몇 안 되는 그런 통제력을 주는 수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통제력을 다시 한번 되찾아올 수 있을지, 그 주도권이 우리 자신한테 있다는 거를 잊지 않고 또 다시 한번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기력증에 빠진 저와 또 이거를 보고 계신 어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 한 장 이 독서가 주도권을 찾아오게 되는 약간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